2026년 3월 UAE 하늘에 드론 600기가 쏟아졌습니다. 비싼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막지 못한 드론들이 있었죠. 그것들을 잡은 건 비싼 미사일이 아니었습니다. 발당 25,000원짜리 기관포였어요. 그 옆에 얹혀있던 작은 미사일 하나. 이름도 생소한 신궁. 전 세계 방산 전문가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러시아가 부품을 막았을 때 한국은 10년을 들여 직접 만들었습니다. 비호복합과 신궁.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칼리드 알만수리입니다. UAE 합동방공작전본부에서 방공전력 도입을 총괄하는 대령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 하늘을 지킬 방패를 고르는 사람입니다. 제 책상 위에는 늘 세 가지가 놓여 있습니다. 각국 방산업체 제안서, 위협 분석 보고서, 그리고 식지 않은 아라비아 커피 한 잔.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부다비의 새벽은 조용합니다. 사막 특유의 건조한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고 멀리 페르시아만 방향으로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수평선이 보이죠. 저는 그 수평선을 바라보며 매일 같은 생각을 합니다. 저 바다 너머에서 무언가 날아올 수 있다는 것. 그날도 그랬습니다. 2026년 2월의 마지막 주였어요. 저는 오전 5시에 출근해서 전날 올라온 위협 평가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동향, 샤헤드 계열 자폭 드론 생산량 추정치, 후티 반군의 발사 패턴 분석,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익숙한 숫자들이었어요. 저는 15년째 이 숫자들을 읽어온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날 보고서 마지막 장에 붙어있던 메모 한 장이 눈에 걸렸습니다. 부관 유세프가 붙여둔 거였어요. 필기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대령님, 오늘 오후 5시 천궁2 포대 운용 현황 보고가 있습니다. 참석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는 잠깐 멈췄어요. 천궁2, 한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우리 UAE가 2022년에 계약한 물건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계약을 처음엔 그다지 달갑게 보지 않았습니다. 당시 결정권은 제 위에 있었고 저는 실무 검토 의견서에 이렇게 썼었거든요. 검증된 미국산 패트리어트 추가 도입이 현실적입니다. 한국 체계는 실전 경험이 없습니다. 의견은 묵살됐습니다. 계약은 진행됐고요. 그로부터 4년이 지났습니다. 2개의 포대가 들어와서 실전 배치가 됐고 저는 그 포대들을 제 방공망 구성도 위에 하나의 점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패트리어트와 에로 시스템 사이에 끼어있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점. 유세프의 메모를 접어서 서류 더미 한 편에 밀어두었습니다. 참석하겠다고 표시하면서도 크게 기대하진 않았어요. 운용 현황 보고라는 건 대부분 비슷합니다. 포대 상태 양호, 훈련 소화율 몇 %, 정비 일정 몇 월 며칠. 그런 내용들이죠. 창밖으로 아부다비의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렌지빛이 수평선 위로 번지더니 페르시아만의 물결 위에 반사됐어요. 아름다운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보면서 오늘도 평온한 하루가 되길 바랐죠. 하지만 그날 오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오후 2시 17분이었어요. 보고 예정 시간까지 아직 3시간 가까이 남아 있었는데 유세프가 노크도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행동이었어요. 유세프는 원칙적인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노크를 빠뜨리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그가 문을 그냥 열어젖히고 들어왔을 때 저는 서류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평소와 달랐어요. 핏기가 가셔 있었습니다. 대령님, 경보입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훈련 상황을 보고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15년의 훈련이 근육에 새겨진 거겠죠. 사무실을 나서면서 복도 저편 상황실 방향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길게 울리는 그 소리. 훈련에서 수백 번 들었던 소리였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훈련과 실제를 가르는 건 소리의 음색이 아니에요.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표정이죠. 복도를 지나치는 장교들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상황실 문을 열자 화면들이 눈을 압도했습니다. 정면 대형 모니터에는 레이더 탐지 화면이 펼쳐져 있었어요. 빨간 점들이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어요. 여러 개. 그것도 각기 다른 고도와 속도로 접근하고 있었죠. 상황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고함 소리도 뛰어다니는 발소리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 고요함이 더 무거웠습니다. 훈련할 때는 항상 소란스러운 법이거든요. 실제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이상하게 조용해집니다. 선임 작전장교 파루크 중령이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대령님, 이란입니다.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드론 혼합 공격입니다. 현재까지 탐지된 표적 총 170여 기, 저공 침투 드론만 600기를 넘습니다. 600.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에서 한 번 더 굴렸습니다. 600기의 드론이 동시에 날아오고 있다는 말이었어요. 샤헤드 계열 자폭 드론.
대당 가격이 4천만 원 남짓한 싸구려 무기들이 지금 이 순간 우리 하늘을 향해 몰려오고 있다는 거였죠. 화면 속 빨간 점들이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공망 구성도가 표시된 보조 화면으로 시선을 옮겼어요. 패트리어트, 에로우, 그리고 그 사이에 찍혀 있는 두 개의 작은 점. 천궁2 포대였습니다. 아직 검증되지 않은 점이라고 제가 분류해뒀던 바로 그것들이죠. 파루크 중령이 말을 이었어요. 전 포대 교전 개시 준비 완료됐습니다. 천궁2도 포함해서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은 따질 때가 아니었어요. 방패는 방패입니다. 검증됐든 아니든 지금 이 순간 저 하늘에 올려놓아야 하는 거죠. 교전 개시. 명령이 떨어졌고 상황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모니터 위에 초록색 요격선들이 하나씩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패트리어트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고고도 탄도미사일을 향해 요격탄이 솟구쳤죠. 하나, 둘, 셋. 빨간 점 몇 개가 화면에서 사라졌어요. 상황실의 짧은 안도의 숨소리가 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화면 아래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영역이었어요. 빨간 점들이 거기서 계속 흘러들어오고 있었거든요. 드론들이었습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이 작고 느리고 낮게 날아오는 것들. 패트리어트가 잘 잡지 못하는 영역이에요. 고가의 요격 미사일로 저가의 드론을 잡으면 비용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 요격탄 한 발이 최소 55억 원입니다. 드론 한 기를 잡는데 55억 원을 쓰는 거예요. 파루크 중령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대령님, 천궁2 포대에서 교전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선을 중앙 화면으로 돌렸어요. 방공망 구성도에서 그 두 개의 작은 점들이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교전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올라왔어요. 숫자들이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읽으면서 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계산이 끝나기도 전에 화면 한쪽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데이터가 올라왔습니다. 천궁2 교전 결과, 표적 60기 대응, 요격 성공 57기, 요격률 96%. 상황실이 잠깐 멈췄습니다. 누군가 숫자를 다시 읽었어요. 96%.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55억짜리 패트리어트 요격탄이 저공 드론 앞에서 비효율적으로 소모되는 동안 검증되지 않았다고 제가 분류해뒀던 한국산 체계가 96%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유세프가 조심스럽게 옆에 섰습니다. 대령님, 천궁2 추가 교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공 드론 영역 대응 확대 요청입니다. 승인. 짧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같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유세프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는 걸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손이 책상 모서리를 잡고 있었다는 걸. 저도 모르게 쥐고 있었던 거예요. 상황실 바깥으로 아부다비의 밤하늘에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요격 성공의 불꽃이었죠. 아름다운 불꽃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불꽃이 제 가슴 한편을 불편하게 건드렸습니다. 15년 전 제가 의견서에 썼던 문장이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한국 체계는 실전 경험이 없습니다. 교전은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끝났습니다. 최종 집계가 올라왔을 때 상황실 안은 조용했어요. 조용하다기보다는 숫자들의 무게를 각자 소화하는 중이었다는 표현이 맞겠죠. 파루크 중령이 결과를 읽었습니다. 탄도미사일 174발 중 161발 요격, 드론 689기 중 645기 요격, 순항미사일 8기 전량 요격, 종합 요격 성공률 90% 이상. 누군가 박수를 쳤어요. 그게 신호가 됐습니다. 상황실 안에 박수 소리가 번졌죠. 저는 손뼉을 치면서도 시선은 화면에서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종합 수치가 아닌 다른 숫자를 찾고 있었거든요. 체계별 교전성과 세부 집계. 저는 그 항목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패트리어트, 고고도 탄도탄 대응. 에로우, 중고도 탄도탄 대응. 그리고 마지막 줄. 천궁2, 저중고도 혼합 표적 대응. 요격률 96%. 저는 그 줄을 2번 읽었습니다. 3번도 읽었어요.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건 새벽 3시가 다 됐을 무렵이었어요. 유세프가 커피를 가져다 놓고 조용히 나갔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부다비의 밤하늘에는 이제 아무것도 날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교전이 끝난 하늘은 언제나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아무렇지 않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날 밤 제가 느낀 감정은 안도가 아니었어요. 교전이 성공적으로 끝났으니 안도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제가 오래 믿어온 것의 한 귀퉁이가 조용히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소리도 없이 그냥 스르르.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에 넣어뒀던 서류 한 묶음을 꺼냈어요.
4년 전 제가 작성한 천궁2 도입 검토 의견서였습니다. 손때가 묻어 있었어요. 그만큼 오래 들여다봤다는 뜻이겠죠. 첫 페이지 상단에 제 결론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체계는 실전 경험이 없습니다. 검증된 미국산 패트리어트 추가 도입을 권고합니다. 글씨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었어요. 제 글씨였습니다. 제 판단이었죠. 저는 그 문장을 보면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했어요. 유세프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았습니다. 대령님 오늘 일찍 오셨네요. 라고 말하려다가 제 표정을 보고 입을 다물더군요. 현명한 부관이에요. 책상에 앉자마자 전날 교전의 상세 분석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천궁2 단독 교전 구간의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봤어요. 탐지에서 교전 결심까지 평균 몇 초, 동시 추적 표적 몇 기, 적어도 침투 드론 대응 요격률. 숫자들이 고집스럽게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좋다고, 충분히 좋다고. 그 무렵이었어요. 유세프가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조심스러웠어요. 대령님, 이거 보셨습니까? 화면에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산 천궁2, UAE 실전에서 96% 요격률 기록, K방산, 중동의 새로운 선택지로 부상. 기사 아래로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고 여러 나라 언어가 섞여 있었습니다. 영어, 아랍어, 프랑스어, 그리고 낯선 언어들. 공통적으로 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었어요. 코리아. 저는 태블릿을 유세프에게 돌려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유세프가 나가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전에 아부다비 하늘은 맑았어요. 어젯밤 그 하늘에서 600기가 넘는 드론이 날아왔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다른 소식이 왔습니다. 방공전력 획득 담당 부서장 타리크 준장이 저를 면담실로 불렀어요. 타리크 준장은 제 직속 상관입니다. 말수가 적고 결론부터 말하는 스타일이죠. 그가 자리에 앉자마자 꺼낸 말은 짧았습니다. 칼리드, 비오복합 브리핑을 잡아라. 비오복합. 저는 그 단어를 머릿속에서 한번 굴렸어요. 알고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천궁2와 같은 나라에서 만든 물건이었죠. K-30 자주대 공포의 신궁 미사일을 얹은 복합방공 체계. 서류로는 본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이상으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저는 비오복합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대공포와 휴대용 미사일을 합쳐놓은 물건.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패트리어트처럼 위압적이지도 에로우처럼 첨단스럽지도 않았어요. 타리크 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중동 여러 나라가 한국 측에 비오복합 긴급 지원을 공식 요청했다. 우리도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면담실을 나오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천궁2는 그렇다 쳐도 비오복합까지? 그게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96%라는 숫자가 아직 머릿속에 남아 있었지만 그건 중거리 미사일 체계 이야기였어요. 대공포와 휴대용 미사일 조합은 다른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준이 다르다고 여겼던 거죠. 복도를 걸어 사무실로 돌아오는데 유세프가 따라오면서 물었어요. 대령님, 비오복합 브리핑 일정 잡을까요? 잡아.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문을 닫으면서 저는 멈칫했어요. 창가에 서서 페르시아만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저 하늘에서 드론 600기가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막아낸 건 제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분류해뒀던 한국산 체계였어요. 그렇다면 내가 마찬가지로 무시해 온 비오복합은 어떤 물건일까? 그 질문이 생각보다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브리핑 날짜는 일주일 뒤로 잡혔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나름대로 준비를 했어요. 비오복합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제안서, 재원표, 외부 분석 보고서들. 읽으면서 메모도 했죠. 대공포 유효사거리 3km, 분당 발사 속도 1208, 신궁 미사일 유효사거리 5km, 최대 비행속도 마하 2.5. 숫자들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읽으면서도 마음 한편에 벽이 있었어요.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나 하는 저항감 같은 것. 천궁2 96%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한국산 체계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게 왠지 익숙한 틀에서 자꾸 밀려나는 느낌이었거든요. 브리핑 당일 아침 유세프가 일정을 확인해 줬습니다. 대령님, 오후 2시 회의실 사무입니다. 한국 측 인원 6명 입장 완료했다고 합니다. 알겠어. 저는 오후 2시 5분에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일부러 조금 늦게 들어간 거였어요. 주도권을 넘기지 않으려는 습관이었죠. 15년 동안 방산 브리핑을 받아오면서 몸에 밴 방식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 한국 측 인원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저는 들어서면서 빠르게 훑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맨 사람들, 노트북을 세팅하고 프로젝터를 점검하는 사람들. 그런데 한쪽 끝에 조용히 앉아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혼자 탁자 위에 손을 얹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현장 사람의 분위기가 났습니다. 넥타이도 매지 않았더군요. 유세프가 소개했습니다. 대령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오신 이준혁 수석연구원이십니다. 비오복합 체계 개발에 처음부터 참여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이준혁 수석연구원. 악수를 나눴습니다. 손이 거칠었어요. 연구실에서 서류만 만진 손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뭔가를 직접 만지고 조이고 두드린 사람의 손이었죠. 그는 목례를 하고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어요. 미소도 없었습니다. 불편하거나 긴장한 게 아니라 그냥 불필요한 것에 에너지를 쓰지 않는 사람이라는 인상이었어요.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20분은 예상한 대로였어요. 비오복합의 기본 사양, 개발 경과, 한국군 운용 현황. 슬라이드가 넘어갈 때마다 깔끔하게 정리된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면서도 크게 마음이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어느 나라 방산업체든 첫 브리핑은 자기 물건 좋은 면만 보여주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20분쯤 지났을 때 이준혁 수석이 일어섰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안정적이었어요. 마이크 없이도 회의실 전체에 고르게 퍼졌습니다. 그는 프로젝터 리모컨을 잡지 않았어요. 대신 탁자 위에 놓아뒀던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낡은 가방이었어요. 가죽이 군데군데 달아 있었고 잠금 장치 부분이 손때로 반질반질했습니다. 가방 안에서 꺼낸 건 얇은 파일 하나였어요. 안에 든 건 사진 몇 장이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었죠. 저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어요. 방산 브리핑에서 흑백 사진이 나오는 건 처음 보는 일이었거든요. 이준혁 수석이 사진 한 장을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모래바람이 이는 황야 한가운데 궤도 차량 한 대가 서 있는 사진이었어요. 차량 위에 뭔가 올라타 있었는데 처음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당겨보니 포탑이었어요. 양쪽에 포신이 달려있고 그 옆에 뭔가 더 붙어있는 형태였죠. 이게 초기 비오복합 시험 차량입니다. 2013년 개발 시작 당시 찍은 거예요. 저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투박했어요. 지금의 완성형 비오복합과 비교하면 어딘가 엉성해 보이는 구석이 있었죠. 그리고 이준혁 수석이 두 번째 사진을 꺼냈어요. 야전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군복 차림의 사람들이 비오복합 옆에 서 있었는데 주목한 건 차량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표정이었죠. 진흙투성이 군화에 지친 얼굴들. 그런데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뭔가를 해냈다는 사람들의 눈빛이요. 이 사진은 2022년 강원도 겨울 야외 기동훈련에서 찍었습니다. 영하 20도였어요. 비오복합이 그 온도에서 완전 가동 상태를 유지한 첫 번째 공식 훈련이었죠. 잠시 멈췄습니다. 그가 다음 말을 고르는 것 같았어요. 대령님, 중동의 기온이 여름에 몇 도까지 올라갑니까? 저는 답했습니다. 섭씨 50도 안팎이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오복합은 영하 20도에서 영상 50도까지 전 구간 운용이 검증됐습니다. 중동 기후 적응형 파생 모델 개발도 이미 완료돼 있고요. 저는 메모지에 뭔가를 적으려다 멈췄습니다. 예상했던 방향의 브리핑이 아니었어요. 숫자와 스펙을 늘어놓는 게 아니라 현장의 이야기를 꺼내는 방식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이준혁 수석이 세 번째 사진을 꺼냈어요. 화면이 아니라 인화된 사진이었어요. 탁자 위에 슬며시 밀어놓았습니다. 저는 집어들었습니다. 사막이었어요. UAE가 아니라 다른 어딘가의 사막. 그리고 그 사막 위에 비오복합 한 대가 포탑을 하늘로 향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작은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026년 3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준혁 수석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하늘에서 드론이 날아왔습니다. 대령님도 아시다시피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유세프가 제 옆에서 미세하게 자세를 고쳐 앉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사진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사진 위에 잠시 머물렀어요. 2026년 3월.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사진을 내려놓고 저는 등을 의자에 기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마음속에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들었어요. 하나는 흥미로움이었고 다른 하나는 저항감이었습니다. 흥미로움은 숨길 수 없었어요. 2026년 3월이라는 날짜가 찍힌 사진 한 장이 회의실 공기를 바꿔놓은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항감도 마찬가지로 실제했습니다. 저는 15년째 이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방산업체들이 브리핑에서 어떤 방식으로 감정을 건드리는지 잘 알고 있어요.
오래된 사진, 현장 이야기, 극한 환경 테스트. 전부 준비된 연출입니다. 감동을 주려는 거죠. 그리고 감동받은 구매자는 냉정한 판단을 잃는 법이에요. 저는 허리를 펴고 메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인상적인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2026년 3월 실전 운용 결과가 있다면 수치로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준혁 수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표정이었죠. 한국 측 기술진이 새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어요. 드론 대응 교전 데이터, 샤헤드 계열 자폭 드론 상대 실전 운용 결과, 30mm 기관포, 단독 교전 요격률 87%, 신궁 미사일 보조 교전 시 복합 요격률 93%, 평균 교전 반응 시간 3초 이내. 숫자들이 나쁘지 않았어요. 솔직히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다른 질문을 던졌죠. 요격률보다 제가 더 관심 있는 건 비용입니다. 패트리어트로 드론을 잡으면 발당 55억 원이 나갑니다. 비호복합은 얼마입니까? 이준혁 수석이 대답했어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30mm 기관포 기준으로 발당 약 25,000원입니다. 회의실이 잠시 멈췄어요. 유세프가 옆에서 뭔가를 적다가 손을 멈추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멈췄어요. 25,000원. 패트리어트 한 발과 비호복합 기관포 22,000발. 같은 돈으로 요격할 수 있는 횟수가 그만큼 달랐습니다. 저는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이 숫자에 쉽게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비용이 낮다는 건 분명한 장점이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음 질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신궁 미사일 얘기를 해보죠. 비호복합 안에 신궁이 탑재돼 있는데 신궁의 사거리는 5km입니다. 최신 드론들은 이미 그 사거리 밖에서 표적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어요. 사거리 한계를 어떻게 보완할 겁니까? 이준혁 수석이 이번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어요.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말을 고르는 건지. 그 짧은 침묵이 오히려 긴장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어요. 맞습니다. 신궁의 유효 사거리 5km는 한계입니다. 숨기지 않겠습니다.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점을 스스로 꺼내는 건 용기 있는 행동이거나 아니면 그 뒤에 더 강한 말이 준비돼 있다는 신호거든요.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궁은 처음부터 중거리 미사일을 대체하려고 만든 무기가 아닙니다. 천궁2가 중고도를 막는 동안 신궁은 천궁2가 닿지 못하는 적어도 근접 영역을 책임지는 겁니다. 두 체계가 층을 나눠 맞는 거예요. 빈틈이 없도록 층을 나눈다. 저는 그 표현을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서는 또 다른 질문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신궁의 핵심 부품 국산화율은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러시아 부품 의존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회의실 공기가 미세하게 달라졌어요. 한국 측 수행원 몇 명의 표정이 긴장하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죠. 역시 건드려야 할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이준혁 수석은 이번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질문에 뭔가가 살아나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대령님. 그는 가방을 다시 열었어요. 이번엔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인화된 사진이 아니었어요. 빼곡하게 숫자와 항목이 적힌 문서였죠. 상단에 한글과 영어가 병기돼 있었고 하단에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2014년 국산화 완료 확인서. 그가 문서를 탁자 위에 놓으면서 말했어요. 신궁은 개발 초기에 핵심 부품 4가지를 러시아에서 공급받았습니다. 이중대역 적외선 검출기, 짐벌 베어링, 스핀 베어링, 소형 냉각기. 이 때문에 인도 수출이 무산됐습니다. 러시아가 자국 미사일과 경쟁한다는 이유로 부품 공급을 압박했거든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450억 원을 투자해서 그 4가지를 전부 직접 만들었습니다. 2년이 아니라 10년 가까이 걸렸어요. 빠른 길이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 신궁 안에 러시아 부품은 한 개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요. 단 하나도. 그 말이 회의실 안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저는 문서를 집어들었어요. 2014년이라는 날짜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10년. 수출이 막히자 10년을 투자해서 의존을 끊어낸 거였어요. 빠른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직접 만들기로 한 거였죠. 저는 문서를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유세프가 제 옆에서 그 문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브리핑이 끝나고 한국 측이 자료를 정리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부다비의 오후 햇살이 페르시아만 위로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 바다 너머 어딘가에서 며칠 전 드론 600기가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막은 건 55억짜리 미사일이 아니라 25,000원짜리 기관포였어요. 그리고 그 기관포 옆에는 10년을 들여 러시아로부터 자립한 미사일이 탑재돼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면서 유세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대령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잠깐 걸음을 멈췄다가 다시 걸으며 대답했습니다. 자료 검토해봐야지. 짧은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그 2014년 확인서의 날짜를 머릿속에서 지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0년. 단 하나도. 그 두 가지가 자꾸 겹쳐서 맴돌았어요. 뭔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날 밤 저는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브리핑 자료가 펼쳐져 있었어요. 비호복합 재원표, 교전 데이터, 그리고 이준혁 수석이 탁자에 놓고 간 국산화 완료 확인서 사본. 유세프가 챙겨둔 거였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번갈아 들여다보면서 커피를 마셨어요. 시은 커피였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저는 펜을 들었어요. 메모지 위에 두 개의 칸을 그렸습니다. 왼쪽엔 도입 찬성 이유, 오른쪽엔 도입 반대 이유. 15년째 써온 방식이에요.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결론을 내는 방법이죠. 왼쪽 칸부터 채웠습니다. 발당 25,000원의 비용 효율. 천궁2와 층위를 나누는 통합 방공 구조. 영하 20도에서 영상 50도까지 검증된 운용 범위. 핵심 부품 국산화 완료로 공급망 자립. 실전 드론 대응 복합 요격률 93%. 오른쪽 칸을 채울 차례였어요. 펜을 들고 잠시 멈췄습니다. 신궁 사거리 5km. 최신 위협 대응 한계. 패트리어트, LO와의 통합 운용 경험 미검증. 대규모 도입 시 운용 인력 재교육 필요. 한국군 실전 운용 데이터 공개 범위 제한적. 쓰고 나서 두 칸을 비교했어요. 왼쪽이 더 길었습니다. 숫자로 봐도, 논리로 봐도 왼쪽이 무거웠어요. 저는 그걸 알면서도 메모지를 덮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던 게 아니었어요. 아직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다음 날 오전 타리크 준장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준장실에 들어서자 테이블 위에 서류가 한 묶음 놓여 있었어요. 저는 앉으면서 그 서류를 봤습니다. 상단에 미국 국방부 방위안보 협력국 명의가 찍혀 있었죠. 읽어봐. 타리크 준장이 짧게 말했어요.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읽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내용이 복잡하지 않았거든요. 복잡하지 않은데 무거운 내용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 요격탄 추가 공급 일정 조정 통보. 기존 계약 물량 중 30%에 대해 인도 시기를 12개월 연기한다. 미본토 및 우선 동맹국 배치 물량 확보를 위한 생산라인 재배분.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타리크 준장이 팔짱을 낀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선 동맹국. 저는 그 단어를 다시 읽었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미국 무기를 사왔어요. 수조 원을 쏟아부었고 합동훈련에 참여했고 기지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사일이 날아오던 날 요격탄 추가 공급에서 우리는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12개월. 1년을 기다리라는 거였어요. 준장님, 이게 공식 통보입니까? 공식이야. 어제 들어왔어.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타리크 준장이 창밖을 바라보면서 말을 이었어요. 칼리드, 비호복합 검토 어디까지 됐나? 저는 메모지 두 칸 이야기를 꺼낼까 하다가 멈췄습니다. 브리핑 자료 분석 중입니다. 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서두르게. 준장실을 나오면서 저는 복도에 잠시 멈춰 섰어요. 12개월. 1년 동안 요격탄이 제때 오지 않는다면 우리 방공망 화면 위에 가득한 패트리어트, 아이콘들은 그냥 그림이에요. 실탄 없는 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유세프가 커피를 가져다 놓으면서 제 표정을 살폈어요. 묻지 않았습니다. 현명한 친구죠. 저는 어제 덮어뒀던 메모지를 다시 꺼냈어요. 오른쪽 칸을 다시 봤습니다. 도입 반대 이유들. 신궁 사거리 한계, 통합 운용 경험 미검증, 운용 인력 재교육.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유효한 지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 받은 서류를 생각하면 오른쪽 칸의 무게가 달리 느껴졌습니다. 신궁 사거리가 5km라는 한계보다 패트리어트 요격탄이 1년 늦게 온다는 현실이 더 무거웠어요. 저는 메모지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 처음으로 비호복합 도입 검토 보고서 초안을 열었어요. 빈 문서였습니다.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죠. 타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비호복합 및 신궁 복합체계 도입 타당성 검토 보고서 초안. 제목을 입력하고 나서 잠시 화면을 바라봤어요. 이 보고서를 계속 쓴다는 건 처음으로 제가 먼저 한국산 체계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천궁2는 위에서 내려온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제가 먼저 손을 드는 거였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페르시아만이 보였어요. 오후의 햇살이 수면 위에 부서지고 있었죠. 저 바다 너머에서 며칠 전 드론들이 왔습니다. 다음엔 더 많이 올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 요격탄 창고의 패트리어트 탄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계속 타자를 쳤습니다. 멈추지 않았어요. 보고서 초안을 저장하고 자리에서 일어난 건 저녁 7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복도는 한산했어요. 낮 동안 분주하게 오가던 장교들이 대부분 퇴근한 시간이었죠. 발소리가 제 것만 들렸습니다. 저는 건물을 나서면서 외투깃을 세웠어요. 아부다비의 밤 공기는 낮과 달리 서늘합니다. 사막의 일교차가 그렇죠. 주차장으로 걸어가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건물 옆 흡연 구역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담배를 피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외투도 걸치지 않은 채로. 가까이 가보니 이준혁 수석이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게 오후였는데 아직까지 남아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의아해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직 안 가셨습니까? 그가 고개를 돌렸어요. 낮에 회의실에서 봤던 표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담담했어요. 내일 오전에 추가 기술실에 일정이 있어서요. 숙소가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그냥 지나쳐 가려다가 왜인지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낮에 그가 꺼내놓은 이야기들이 아직 머릿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10년. 단 하나도. 그 2가지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신궁 국산화 작업 직접 참여하셨습니까? 그가 저를 잠깐 바라봤어요.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핵심 부품 중 적외선 검출기 쪽을 담당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짧은 대답이 오히려 더 많은 걸 말해준다는 걸 알았어요. 브리핑에서 능숙하게 발표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손으로 그 부품을 만들어 온 사람이었던 거죠.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 부품 하나 국산화하는데 6년입니다. 6년. 저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 3년은 실패했어요. 러시아 부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방식 자체를 바꿔야 했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또 3년이 걸렸어요. 그는 말하면서 시선을 하늘로 올렸습니다. 아부다비의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어요. 실패한 3년이 아깝지 않으셨습니까? 아깝죠. 그가 짧게 웃었어요. 낮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 쓴웃음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그 3년이 없었으면 다음 3년도 없었을 겁니다. 뭐가 안 되는지 알아야 뭘 바꿔야 하는지 알게 되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서 있었습니다. 뭐가 안 되는지 알아야 뭘 바꿔야 하는지. 방산 브리핑에서 듣는 말이 아니었어요. 시험실에서 실패를 반복한 사람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녁은 드셨습니까? 그가 잠깐 멈칫하더니 손을 잡았어요. 아직입니다. 근처에 괜찮은 식당이 있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예요.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아부다비의 밤거리는 낮보다 살만했어요. 열기가 가시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준혁 수석은 걸으면서도 말이 많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색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두 사람이 각자의 생각을 안고 걷는 느낌이었죠. 식당에 자리를 잡고 나서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신궁이 처음 개발될 때부터 비오복합에 탑재하는 걸 전제로 설계됐습니까? 그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신궁은 원래 보병이 어깨에 메고 쏘는 휴대용 미사일로 개발됐어요. 비오에 얹힌 건 나중에 결합한 겁니다. 결합 과정이 어렵지 않았습니까? 서로 다른 체계를 하나로 붙이는 거잖아요. 그가 잠깐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렵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대공포와 미사일은 작동 방식이 전혀 달라요. 대공포는 빠르고 연속적으로 쏩니다. 미사일은 한 발이 나가면 유도를 해야 하죠. 그 2가지를 하나의 사수가 하나의 화면으로 동시에 운용하도록 만드는 게 핵심이었어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가 빵을 뜯으면서 말했어요. 표적을 먼저 분류하게 했습니다. 가까운 건 기관포, 먼 건 신궁. 그 판단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체계가 자동으로 제한하게 했죠. 사수는 최종 결정만 하면 됩니다. 2년이 걸렸어요. 그 인터페이스 하나 만드는데 저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2년을 인터페이스 하나에 썼다고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담담하게. 무기는 얼마나 잘 만드느냐가 반입니다. 나머지 반은 사람이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쓸 수 있느냐예요. 아무리 좋은 무기도 쓰는 사람이 늦게 반응하면 소용없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무기를 고를 때 주로 봤던 건 스펙이었어요. 사거리, 요격률, 레이더 탐지 거리.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이 얼마나 빠르게 쓸 수 있느냐를 2년에 걸쳐 고민했다는 거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이준혁 수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대령님, 하나 여쭤봐도 됩니까? 그러시죠. UAE가 비오복합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천궁2 실전 결과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도 되는 자리인지 가늠하면서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 앞에서 외교적인 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둘 다입니다. 천궁2가 증명해줬죠. 그리고 패트리어트 납기 문제가 현실로 왔습니다. 우리 하늘에 구멍이 생기고 있어요. 그 구멍을 메울 수 있는 걸 찾고 있는 겁니다. 이준혁 수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신궁이 그 구멍에 맞는 크기인지 저도 확신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뭡니까? 그가 물컵을 탁자에 내려놓으면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신궁은 한 번 부품이 막혔을 때 외부에 손 내밀지 않고 스스로 만들기로 결정한 물건입니다. 그 결정을 한 번 한 나라는 다음에 막혔을 때도 같은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께 파는 건 미사일만이 아니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식당을 나서면서 아부다비의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이준혁 수석과 짧게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차에 타면서 그의 마지막 말을 되새겼어요. 우리가 여러분께 파는 건 미사일만이 아닙니다. 그 말이 조수석에 앉은 것처럼 집까지 따라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유세프가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대령님, 오늘 오전에 비오복합 실사 일정이 잡혔습니다. 한국 측에서 실물 시연을 제안해 왔어요. 저는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실물 시연. 브리핑 자료와 사진이 아니라 실제 장비를 직접 보는 거였어요. 저는 그런 자리를 좋아합니다. 무기의 진짜 실력은 슬라이드가 아니라 현장에서 드러나거든요. 아무리 숫자가 좋아도 실물 앞에 서면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숫자만 봤을 땐 몰랐던 것들이 보이기도 하죠. 어디서 합니까? 알막툼 기지 인근 훈련장입니다. 한국 측이 간밤에 장비를 이동시켰다고 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출발하죠. 훈련장까지는 차로 40분 거리였어요. 유세프가 운전하는 동안 저는 조수석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부다비 외곽으로 나가자 도로 양쪽으로 사막이 펼쳐졌어요. 모래빛 평원이 수평선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땅 위를 며칠 전 드론 600기가 날아왔다는 사실이 새삼실감 났어요. 조용하고 광활하고 무방비처럼 보이는 저 하늘이 사실은 언제든 전장이 될 수 있는 하늘이었습니다. 훈련장 입구에 도착하자 이준혁 수석이 먼저 나와 있었어요. 어제 저녁과 마찬가지로 넥타이를 매지 않은 차림이었습니다. 그 뒤로 비오복합 한 대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처음 봤을 때의 인상은 묵직함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어요. 날렵한 유선형도 아니었고 최첨단 무기처럼 매끈하지도 않았습니다. 궤도 위에 올라앉은 단단한 차체, 포탑 양쪽에 달린 30mm 포신 2문, 그리고 그 위에 얹힌 신궁 발사관 4기. 투박하다면 투박하다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투박함이 신뢰감을 줬습니다. 장식이 없는 물건이 주는 실용성의 느낌이랄까요. 이준혁 수석이 다가왔어요. 직접 올라가 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체에 올라서자 생각보다 시야가 넓었어요. 포탑 주변이 정돈돼 있었고 각 부품에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전시용이 아니라 실제로 쓰인 흔적이었죠. 저는 포탑을 손으로 짚어봤어요. 금속이 햇빛에 달궈져 있었지만 표면이 균일했습니다. 마감이 꼼꼼했어요. 이준혁 수석이 운용석 쪽으로 손짓했습니다. 한번 들여다보시죠. 운용석 안쪽에 사격 통제 화면이 있었어요. 표적 탐지부터 교전 결심까지의 흐름이 한 화면에 정리돼 있었습니다. 어젯밤 이준혁 수석이 말했던 그 인터페이스였어요. 2년을 들여 만든 것. 직접 보니 왜 2년이 걸렸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복잡한 정보를 단순하게 보여주는 건 단순한 정보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법이거든요. 차체에서 내려오면서 저는 신궁 발사관을 가까이서 봤어요. 4기가 포탑 양옆에 2기씩 배치돼 있었습니다. 발사관이 생각보다 작았어요. 어깨에 메고 쏘는 휴대용 미사일을 차량에 탑재한 거니까 당연한 거였지만 그 작은 것 안에 6년의 시간이 들어있다는 걸 알고 나니 달리 보였습니다. 이준혁 수석이 옆에 섰어요. 직접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론 표적 대응 시나리오입니다. 훈련장 저편에서 소형 표적기가 날아올랐어요. 샤헤드 계열 드론과 유사한 속도와 고도를 모사한 표적이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바라봤어요. 비오복합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포탑이 돌아갔어요. 소리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유압 시스템이 부드럽게 작동하는 소리였어요. 표적을 포착하고 정렬하는 과정이 매끄러웠습니다. 머뭇거림이 없었어요. 그리고 30mm 기관포가 열렸습니다. 소리가 먼저 몸을 때렸어요.
귀를 찌르는 날카로운 폭발음이 아니라 가슴팍을 두드리는 묵직한 연소금이었습니다. 분당 1200발. 숫자로 읽었을 때와 귀로 들었을 때가 완전히 달랐어요. 표적기가 흔들렸습니다. 2번, 3번 연속으로 피탄됐어요. 유세프가 옆에서 자기도 모르게 짧은 탄성을 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 추락했어요. 이준혁 수석이 손짓했습니다. 두 번째 표적기가 날아올랐어요. 이번엔 방향을 바꾸면서 들어오는 기동 표적이었습니다. 포탑이 따라갔어요. 표적이 왼쪽으로 꺾자 포탑도 왼쪽으로 돌았습니다. 끊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관포 대신 이번엔 신궁이 반응했습니다. 발사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미사일이 솟구쳤어요. 작고 빠른 불꽃이었습니다. 표적을 쫓아가는 게 아니었어요. 표적이 향할 지점을 먼저 계산해서 거기서 기다리는 방식이었죠. 비례항법이라고 부르는 유도 방식입니다. 표적의 뒤를 쫓는 게 아니라 표적이 올 곳으로 먼저 가는 것. 그게 신궁이 빠른 이유였어요. 표적기가 공중에서 사라졌습니다. 유세프가 저를 돌아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다시 훈련장으로 돌렸어요. 세 번째 표적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2기였어요. 동시에 포탑이 먼저 가까운 쪽을 향했습니다. 기관포가 짧게 열렸다가 닫혔어요. 첫 번째 표적이 떨어졌습니다. 그 사이 신궁이 두 번째 표적을 향해 나갔어요. 두 무기가 순서를 나눠 각자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어젯밤 이준혁 수석이 말했던 그것이었어요. 가까운 건 기관포, 먼 건 신궁. 사수는 최종 결정만 한다. 두 번째 표적도 떨어졌습니다. 시연이 끝나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사막 위에 모래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풀었습니다. 언제 꼈는지도 모르게 끼고 있었더군요. 이준혁 수석이 다가왔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생각했어요. 방산업체 시연에서 칭찬을 쉽게 내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게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그 계산보다 먼저 나온 말이 있었습니다. 깔끔합니다. 짧은 대답이었어요. 이준혁 수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웃지 않았어요.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돌아서서 기술진에게 걸어갔어요. 칭찬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유세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대령님, 신궁이 저렇게 작은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정확하네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대답했습니다. 작다고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거야.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봐야지. 유세프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사막을 바라보면서 조금 전 시연 장면을 머릿속에서 다시 돌렸습니다. 기관포와 미사일이 역할을 나누는 그 흐름.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확했고 복잡하지 않았지만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패트리어트가 막지 못한 적어도 드론들. 그날 밤 600기 중에서 빠져나간 44기. 그것들이 만약 비호복합과 마주쳤다면 어땠을까? 그 질문이 훈련장에서 사무실까지 내내 따라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건 점심이 지나서였습니다. 유세프가 도시락을 챙겨다 놨어요. 저는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훈련장에서 찍어온 사진들을 노트북 화면에 띄워놓고 들여다봤어요. 비호복합이 포탑을 돌리는 장면, 신궁이 발사되는 장면, 두 기의 표적이 동시에 떨어지는 장면. 사진이지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묵직한 연소금이요. 한참을 보다가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그리고 서랍에서 예전에 접어뒀던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도입 찬성과 반대를 두 칸으로 나눴던 그것이었죠. 오른쪽 칸을 다시 봤어요. 신궁 사거리 한계, 통합 운용 경험 미검증, 운용 인력 재교육 필요. 여전히 유효한 지적들이었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훈련장에서 본 것들을 더하고 나니 오른쪽 칸의 무게가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다시 접어서 이번엔 서랍이 아니라 책상 위에 올려뒀어요. 덮어두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파루크 중령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표정이 조심스러웠죠. 대령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 이란 측 추가 동향입니다. 정보 당국에서 방금 올라온 거예요. 저는 태블릿을 받았습니다. 화면에 분석 보고서가 떠 있었어요. 내용을 읽는 속도가 점점 느려졌습니다. 이란이 이번 공격에서 소모한 샤헤드, 드론 물량을 빠르게 보충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생산 라인이 이미 재가동됐고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재개됐다는 첩보였습니다. 더 심각한 건 다음 줄이었어요. 차기 공격에서는 드론 수량을 이번에 2배 이상으로 늘릴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600기가 왔다면 다음엔 1200기 이상이 올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파루크 중령에게 돌려줬어요. 이거 타리크 준장님께 보고됐습니까?
네, 방금 전에요. 알겠어. 나가봐. 파루크 중령이 나가고 나서 저는 한동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부다비의 오후 하늘이 보였어요. 맑고 조용한 하늘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하늘이 더 이상 조용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1200기. 이번에 600기 중에서 44기가 뚫렸습니다. 2배가 오면 뚫리는 숫자도 2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방공망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 요격률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방공망 구성도가 붙어 있는 벽 앞에 섰습니다. 우리 UAE의 다층 방공망. 고고도는 에로우, 중고도는 패트리어트, 그리고 저고도는 공백이었어요. 천궁2가 일부를 담당하고 있었지만 적어도 근접 영역. 그러니까 드론들이 가장 즐겨 쓰는 그 구간에 체계적인 방어선이 없었습니다. 지도 위에 손가락을 올려놨어요. 저고도 구간. 이준혁 수석이 말했던 그 층이었습니다. 천궁2가 닿지 못하는 곳을 신궁이 책임지는 층. 그때 문이 노크 없이 열렸어요. 타리크 준장이었습니다. 문을 노크 없이 여는 사람은 이 건물에서 2명뿐이에요. 준장님과 비상 상황이 왔을 때의 유세프. 둘 다 좋은 신호가 아닌 경우가 많죠. 준장이 들어오면서 벽의 방공망 구성도를 봤어요. 제 손가락이 적어도 구간 위에 올려져 있는 걸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옆에 섰습니다. 이란 동영 봤지? 네. 칼리드, 솔직하게 말해봐. 비오복합 어떻게 봤나? 저는 손가락을 지도에서 떼지 않은 채로 대답했습니다. 오늘 시험 봤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은 수준이야. 아니면 쓸만한 수준이야? 준장의 말투가 평소와 달랐어요. 보고를 받는 상관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같이 고민하는 사람의 말투였죠. 저는 그 차이를 느꼈어요. 적어도 드론 대응에 한해서는 쓸만합니다. 처음으로 그 말을 입 밖에 냈습니다. 메모지에도 보고서 초안에도 아직 쓰지 않은 말이었어요. 타리크 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측에 추가 협의 일정 잡아. 이번엔 가격이랑 납기 중심으로. 알겠습니다. 준장이 돌아서려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칼리드, 우리한테 시간이 많지 않아. 이란이 다음 공격 준비하는 동안 우리도 준비해야지. 준장이 나가고 나서 저는 다시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적어도 구간. 손가락을 다시 그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번엔 떼지 않았습니다. 우리한테 시간이 많지 않아. 그 말이 방 안에 남아 있었어요. 에어컨 소리보다 낮게, 그러나 더 선명하게.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 초안 파일을 다시 불렀어요. 제목 아래 빈 페이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엔 오래 멈추지 않았어요. 타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비호복합 및 신궁복합 체계, 적어도 방공공백 보안 수단으로서의 타당성 검토. 소제목을 입력하고 나서 잠깐 화면을 봤어요. 그 문장이 화면 위에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계속 썼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고서 초안을 절반쯤 썼을 무렵 유세프가 들어왔습니다. 표정을 보는 순간 손가락이 멈췄어요. 유세프가 그런 표정을 짓는 경우는 2가지입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 왔을 때, 아니면 아주 나쁜 소식이 왔을 때. 그날은 후자였습니다. 대령님, 미국 측에서 공식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등을 의자에 기댔어요. 뭔데? 유세프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받아서 읽었어요. 미국 국방부 방위안 보협력국 명의의 공문이었습니다. 내용은 길지 않았어요. 길 필요가 없었죠. 짧은 문장이 충분히 무거웠으니까요. 최근 UAE의 한국산 방공체계 추가 도입, 검토 동향과 관련하여 기존 미국산 체계와의 상호 운용성 및 정보 보안, 호환성에 대한 공식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을 권고한다. 해당 절차 없이 진행되는 제3국 방공체계 도입은 걸프 지역, 통합 방공망 운용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 저는 공문을 2번 읽었습니다. 권고, 우려, 부드러운 단어들이었어요. 그런데 방산 외교에서 미국 국방부가 보내는 권고와 우려가 어떤 무게를 갖는지 저는 15년째 이 자리에 있으면서 배워온 사람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뜻이었어요. 한국 것 사기 전에 우리한테 먼저 물어봐라. 유세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측 추가 협의 일정 그대로 진행할까요? 저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어요. 공문을 탁자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페르시아만이 보였어요. 오후에 햇살이 수면 위에 부서지고 있었죠. 며칠 전 저 하늘에서 드론 600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지금 2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 미국은 납기를 12개월 늦추겠다고 통보했고 이번엔 우리가 다른 나라 것 들여다본다고 권고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일정은 그대로 진행해. 유세프가 나갔습니다. 저는 공문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이 움직임이 예상 밖이었느냐.
솔직히 말하면 아니었어요. 예상은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죠. 우리가 비오복합 브리핑을 받은 게 며칠 전인데 미국이 벌써 움직였다는 건 어딘가에서 정보가 흘러나갔다는 뜻이었어요. 방산 세계가 좁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속도는 의외였어요. 다음 날 오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습니다. 주유회의 미국 대사관 국방무관 브래들리 대령이었어요. 사전 약속이 없었습니다. 유세프가 당황한 표정으로 들어와서 알렸을 때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그리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브래들리 대령은 키가 크고 악수가 힘찬 사람이었어요. 영어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특유의 미국식 직설로 들어왔어요. 칼리드 대령,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UAE와 50년 가까이 방산협력을 해온 나라입니다. 그 신뢰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하라는 신호였죠. 한국 체계를 검토하는 건 UAE의 주권적 결정입니다. 그건 존중합니다.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건 기술적 호환성 문제예요. 우리 체계와 한국 체계가 같은 네트워크 안에서 작동할 때 생길 수 있는 보안 취약점.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중했어요. 논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상호운용성과 보안 호환성은 실제로 중요한 문제니까요. 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대령님, 그 우려는 타당합니다. 검토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쭤봐도 됩니까? 그는 손을 펴 보였습니다. 물론이라는 뜻이었죠. 이번 공격에서 소모된 패트리어트 요격탄 추가 납품 일정이 12개월 연기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 방공망에 적어도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지 미국 측 대안이 있습니까? 브래들리 대령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납기 일정 문제는 본국 생산 라인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입니다.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 저는 그 단어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보장이 아니라 노력이었어요. 면담은 30분 남짓 이어졌습니다. 브래들리 대령이 돌아가고 나서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어요. 유세프가 들어와서 커피를 내려놓으면서 물었습니다. 대령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브래들리 대령의 방문 자체가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한 말 중에 틀린 것도 없었어요. 문제는 다른 데 있었죠. 미국이 저렇게 빠르게 움직인다는 건 그만큼 한국 체계의 도입 가능성을 진지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위협을 느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판단이 맞다면 저도 이제 같은 방향으로 진지하게 봐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그날 저녁 이준혁 수석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일 추가 협의 일정 확인 차 연락드립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잠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회의실 사무입니다. 이번엔 납기와 현지 지원 체계 중심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부다비의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만 위로 별이 몇 개 떠 있었어요. 저 하늘 어딘가에서 이란이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권고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금 한국 측의 다음 협의 일정을 확정했어요. 3가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하나도 간단하지 않은 것들이었죠. 유세프가 퇴근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남았어요. 저는 책상 위에 나란히 놓인 2장의 문서를 바라봤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권고, 공문과 비호복합 도입 검토 보고서 초안. 나란히 놓인 2장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준혁 수석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 처음 보는 얼굴이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양복이 단정했고 명함을 건네는 동작이 익숙했습니다. LIG넥스원 해외사업본부장 김재원이라고 했어요. 신궁을 만든 회사에서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으면서 저는 2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LIG넥스원. 비오를 만든 회사와 신궁을 만든 회사가 함께 나온 거였습니다.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 팀으로 왔다는 뜻이었죠. 저는 먼저 꺼냈습니다. 납기부터 얘기하죠. 계약 후 실전 배치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이준혁 수석과 김재원 본부장이 눈빛을 교환했어요. 김재원 본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초도 물량 기준으로 계약 후 12개월에서 18개월입니다. UAE 현지 기후 적응형 파생 모델은 이미 설계가 완료돼 있어서 별도 개발 기간이 필요 없습니다. 12개월에서 18개월. 패트리어트 추가 납품이 12개월 연기됐습니다. 같은 시간이었어요. 지금 계약하면 패트리어트 추가 납품이 오는 시점에 비호복합도 함께 들어온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현지 운용 인력 교육은 어떻게 됩니까? 김재원 본부장이 대답했어요.
한국 측 기술진이 현지에 상주하며 초기 운용 교육을 담당합니다. 통상 6개월 과정이에요. 이후 자체 운용이 가능한 수준까지 지원합니다. 루마니아 신궁합품 때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루마니아. 저는 그 단어를 메모지에 적었어요. 나토 회원국이 신궁을 도입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운용 지원 방식까지는 몰랐거든요. 협의는 2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가격 구조, 군수 지원 체계, 부품 현지 재고 확보 방안. 숫자들이 쌓여갔어요. 저는 메모지를 2장 넘겼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이준혁 수석이 처음으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대령님,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됩니까? 그러시죠. 그는 탁자 위에 손을 얹고 저를 바라봤어요. 어제 미국 측에서 연락이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표정을 유지했어요. 놀랍지 않았습니다. 방산 세계는 좁다고 했으니까요. 공식적인 우려 표명이었을 겁니다. 상호운용성, 보안 호환성. 그 논리 자체는 틀리지 않아요. 저도 압니다. 그가 잠깐 멈췄어요. 다만 한 가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신궁은 나토 회원국인 루마니아에 납품됐습니다. 나토 표준 호환성 검증을 통과한 체계예요. 미국 체계와 연동이 불가능한 물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는 메모지에 그 내용을 적었어요. 그리고 협의를 마무리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면서 유세프가 옆에 바짝 붙었어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대령님, 방금 타리크 준장님한테서 연락 왔습니다. 긴급 보고가 있다고 하십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유세프의 표정이 아침에 브래들리 대령이 왔을 때보다 더 굳어 있었습니다. 준장실로 갔습니다. 타리크 준장이 책상 앞에 서 있었어요.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심상치 않았어요. 타리크 준장은 어떤 상황에서도 앉아서 보고를 받는 사람이거든요. 문을 닫자마자 준장이 말했습니다. 칼리드, 국방부 차관보실에서 연락이 왔어. 비호복합 도입 검토를 중단하라는 지시야. 저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중단이요? 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미국 측에서 외교 채널을 통해 공식 우려를 전달했어. 차관보실에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는 거야. 일단 보류.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방산 세계에서 일단 보류는 대부분 영구 보류로 끝나는 법이었어요. 저는 준장을 바라봤어요. 준장님, 이란이 다음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적어도 방공 공백은 그대로예요. 패트리어트 납기는 12개월 늦어졌고요. 그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알아. 나도 알고 있어. 준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동의한다는 뜻이었지만 어쩔 수 없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결정이야. 칼리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준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가 길게 느껴졌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 의자에 앉았어요. 유세프가 들어오려다가 제 표정을 보고 그냥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책상 위에 보고서 초안이 펼쳐져 있었어요. 어젯밤 늦게까지 써놓은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바라봤어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파일을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페르시아만이 보였어요. 햇살이 수면 위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오후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5년이었어요. 15년 동안 이 자리에서 우리 하늘을 지킬 방패를 골랐습니다. 처음엔 미국이 만든 것들만 봤어요. 그게 맞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며칠 전 천궁2가 96%를 기록했고 비호복합이 2초도 안 되어 표적을 잡았고 신궁이 6년을 들여 러시아 부품을 끊어냈다는 걸 알았습니다. 처음으로 다른 방향을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제가 먼저 손을 들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어요. 맨 아래에 넣어뒀던 것을 꺼냈습니다. 4년 전 제가 쓴 검토 의견서였어요. 한국 체계는 실전 경험이 없습니다. 검증된 미국산 패트리어트 추가 도입을 권고합니다.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어요. 이준혁 수석이 어젯밤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신궁은 한 번 부품이 막혔을 때 외부에 손 내밀지 않고 스스로 만들기로 결정한 물건입니다. 그 결정을 한 번 한 나라는 다음에 막혔을 때도 같은 결정을 합니다. 저는 의견서를 덮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나라인가? 그 질문이 페르시아만을 바라보는 제 눈앞에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드문 일이었어요. 보통은 자정이 넘어서야 사무실을 나서는데 그날은 6시가 되기도 전에 가방을 들었습니다. 유세프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현명한 친구입니다. 집에 들어와서 외투를 걸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고 저녁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아부다비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페르시아만 너머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지금 이 순간에도 유지되고 있는 게 얼마나 불안정한 균형 위에 서 있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한참을 앉아 있다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처음 부임했을 때 만들어둔 파일이었어요. 표지에 손으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늘을 지키는 것들. 15년 전 32살에 제가 적어둔 제목이었죠. 파일을 열었어요. 첫 페이지에는 그때 제가 정리한 방공 철학이 적혀 있었습니다. 몇 줄 안 됐어요. 짧았지만 그게 오래 남은 이유가 있었죠. 방패는 믿을 수 있어야 한다. 믿을 수 있는 방패는 증명된 것이다. 증명된 것은 검증된 나라에서 온다. 그 세 문장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15년 동안 제 판단의 기준이었어요. 미국산 체계를 지지해온 논리의 뿌리였죠.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대입해보면 이 세 문장이 흔들렸어요. 천궁투는 실전에서 96%를 기록했습니다. 증명됐어요. 비호복합은 2초도 안 되어 표적을 잡았습니다. 신궁은 6년을 들여 스스로 부품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물건들을 만든 나라는 50년 전 전쟁 폐허 위에서 사막에 플랜트를 지으러 온 나라였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완공한 유일한 나라. 그렇다면 검증된 나라의 기준이 무엇인가? 저는 그 질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파일을 덮고 소파에 다시 앉았어요. 가방을 뒤졌습니다. 안쪽 주머니에 뭔가가 있었어요. 꺼내보니 이준혁 수석이 브리핑 날 건네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인화된 사진. 2026년 3월 사막 위에 포탑을 하늘로 향한 비호복합. 가방에 넣어뒀다는 걸 잊고 있었어요.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타리크 준장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받았어요. 칼리드, 자고 있었나? 아닙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준장이 전화를 건 건데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의 무게를 저는 알 것 같았어요. 준장님, 오늘 중단 지시 최종입니까? 모르겠어. 위에서 내려온 건데 내가 어떻게 알겠나. 또 침묵이었어요. 그리고 준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칼리드, 나는 자네가 옳은 방향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옳은 방향을 보는 것과 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다른 문제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준장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그냥 쉬어. 오늘 밤은.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소파 위에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아부다비의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준혁 수석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식당에서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어요. 우리가 여러분께 파는 건 미사일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50년 전 사막에서 현대 건설 현장 책임자가 했다는 말. 이건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것보다 더 큰 걸 지을 겁니다. 그 두 개의 말이 천장 위에서 겹쳤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다시 들어갔어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닫아뒀던 보고서 초안 파일이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한참 바라봤어요. 중단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위에서요. 공식적으로는 보류입니다. 이 파일을 계속 쓴다고 당장 무언가가 바뀌지는 않아요. 차관보 씨 마음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 권고 공문을 거둬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파일을 닫지 않았어요. 대신 새 문서를 하나 열었습니다. 보고서가 아니었어요. 제목도 없었죠. 그냥 빈 문서였습니다. 저는 거기에 쓰기 시작했어요. 15년 동안 나는 증명된 것만 골랐다. 그게 옳다고 믿었다. 그런데 증명이라는 건 누군가 처음으로 써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증명할 수 없다. 천궁2가 실전에서 96%를 기록하기 전까지 누가 그걸 증명된 것이라고 불렀는가? 신궁이 루마니아에 납품되기 전까지 누가 그걸 검증된 체계라고 불렀는가?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봤어요. 쓴 문장들이 제 생각인지 아니면 며칠 사이에 이준혁 수석과 타리크 준장과 이 상황들이 심어놓은 생각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틀린 말인지 아닌지가 중요했죠.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썼어요. 방패는 믿을 수 있어야 한다. 그 믿음은 상대가 증명해주는 게 아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시작된다. 문장을 마치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페르시아만 너머로 새벽빛이 아주 희미하게 번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밤새 앉아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빈 문서를 저장했어요.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내가 다시 써야 할 것들. 그리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섰어요. 새벽에 아부다비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만 위로 첫 번째 햇살이 번지고 있었죠. 저 하늘은 오늘도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조용한 하늘이 영원히 조용하지 않다는 걸. 그리고 그 하늘을 지킬 방패를 고르는 사람이 조용히 앉아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걸. 결심이 선 건 바로 그 새벽이었습니다. 샤워를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밤을 꼬박 새웠지만 피곤하지 않았어요. 이상한 일이었죠. 몸은 분명 지쳐 있었는데 머릿속은 오히려 선명했습니다. 오래 뒤엉켜 있던 실이 한 방향으로 정리됐을 때의 느낌이랄까요. 복잡했던 게 단순해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날 새벽이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출근은 오전 6시였어요. 유세프보다 2시간 일찍 도착했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노트북을 열었어요. 어젯밤 새로 만든 파일이 거기 있었습니다. 내가 다시 써야 할 것들. 저는 그 파일을 열고 처음부터 다시 읽었어요. 읽으면서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중단 지시는 보류다. 철회가 아니다. 보류와 철회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했어요. 8시가 되자 유세프가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멈칫했어요. 대령님, 어제 퇴근하셨다가 다시 오신 겁니까? 아니면 밤새 계셨던 겁니까? 다시 왔어. 유세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커피를 가져다 놓고 나가려는데 제가 불렀어요. 유세프, 이준혁 수석한테 연락해줘. 오늘 오후에 시간 되는지 확인해봐. 공식 일정 아니야. 그냥 만나고 싶다고 전해. 유세프가 잠깐 저를 봤어요. 공식 일정이 아닌 만남을 제가 먼저 요청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오전 내내 저는 자료를 다시 정리했어요. 비호복합 재원, 신공 교전 데이터, 루마니아 납품 현황, 나토 호환성 검증 기록. 이번엔 도입 찬반을 따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중단 지시가 내려진 상황에서 그 지시를 뒤집을 수 있는 논리를 구성하는 거였어요.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오전 11시쯤 유세프가 들어왔어요. 이준혁 수석이 오후 4시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디서 만나실 겁니까? 기지 밖으로 나가죠. 시내 쪽으로. 유세프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가려는데 제가 한마디 더 했어요. 그리고 유세프, 타리크 준장님 일정 확인해줘. 내일 오전에 면담 요청하고 싶어. 유세프가 돌아서서 저를 봤습니다. 뭔가를 물어보고 싶은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겠다고 하고 나갔죠. 현명한 친구예요. 오후 4시 아부다비 시내 한 카페에서 이준혁 수석을 만났습니다. 그는 먼저 와 있었어요. 커피를 주문해 놓고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목례를 했어요.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표정이 크게 바뀌지 않더군요. 자리에 앉으면서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중단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런데도 만나자고 한 건 드릴 말씀이 있어서입니다. 공식 협의가 아니에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준혁 수석이 조용히 기다렸어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을 골랐어요. 신궁이 러시아 부품 문제로 인도 수출이 막혔을 때 한국은 10년을 투자해서 직접 만들기로 했습니다. 빠른 길이 있었을 텐데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게 왜입니까? 이준혁 수석이 잠깐 저를 봤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던 것 같았어요. 의존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핵심 부품을 남이 쥐고 있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 남이 문을 닫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직접 만들면 그 문은 우리 손에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UAE도 지금 비슷한 상황입니다. 방패를 남이 쥐고 있어요. 납기도, 공급도, 우선순위도 전부 우리 손에 없습니다. 그게 이번에 현실로 나타났죠. 이준혁 수석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그래서 만나자고 하신 겁니까? 저는 직접 말했습니다. 중단 지시를 뒤집으려면 위에서 납득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합니다. 미국 체계와 경쟁하는 구도가 아니라 미국 체계가 닿지 못하는 곳을 채우는 구도로 가야 해요. 그리고 그 논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나토 호환성 검증 자료, 루마니아, 운용 현황, 실전 교전 데이터.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주실 수 있습니까? 이준혁 수석이 저를 바라봤어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뭡니까? 대령님, 이건 대령님 개인의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지시를 뒤집으려는 거니까요. 그 무게를 감수하실 겁니까? 저는 잠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부다비의 오후 햇살이 거리 위로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 하늘 어딘가에서 이란이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공망 저고도 구간에는 아직 공백이 있었어요. 감수합니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준혁 수석이 처음으로 웃었어요. 얇고 짧은 웃음이었지만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그가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꺼웠어요. 그는 그걸 탁자 위에 밀어놨습니다. 사실 준비해왔습니다. 저는 파일을 집어들었어요. 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비호복합 및 신궁체계, 미국산 방공체계 보안제로서의 통합 운용 가능성 검토 자료. 저는 표지를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보안제. 제가 어젯밤 혼자 정리했던 논리와 같은 단어였습니다. 이준혁 수석이 먼저 준비해왔던 거였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언제 준비하신 겁니까? 그가 커피를 마시면서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중단 지시 소식 들은 날 밤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가 먼저 알고 먼저 준비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락하기를 기다렸던 거였죠. 재촉하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카페를 나서면서 파일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묵직했어요. 무게가 느껴졌죠. 서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이걸 들고 내일 타리크 준장 앞에 서야 한다는 무게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요. 다음 날 오전 9시였습니다. 타리크 준장실 앞에서 저는 잠깐 멈췄어요. 가방 안에 이준혁 수석이 건네준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2번 읽었어요. 읽으면서 제 보고서 초안과 맞춰봤습니다. 논리가 맞아떨어졌어요.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손잡이를 잡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했어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위에서 내려온 지시에 정면으로 맞서는 겁니다. 15년을 쌓아온 자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틀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 하늘 어딘가에서 이란이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타리크 준장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안경을 벗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어요. 탁자 위에 올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준장님, 중단 지시 재검토를 건의드립니다. 준장이 파일을 내려다봤어요.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봐. 저는 말했습니다. 준비한 논리를 차례대로 꺼냈어요. 비호복합과 신궁은 미국산 체계를 대체하는 게 아닙니다. 패트리어트와 에로우가 담당하는 고고도, 중고도 영역은 그대로 미국 체계가 맞습니다. 비호복합은 그 아래, 적어도 근접 영역을 채우는 겁니다. 경쟁 구도가 아니라 분업 구도예요. 그리고 그 분업의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파일을 펼쳐서 나토 호환성 검증 자료를 펼쳤어요. 신궁은 루마니아에 납품되면서 나토 표준 호환성 검증을 통과했습니다. 미국 체계와 연동이 불가능한 물건이 아니에요. 미국이 우려하는 보안 호환성 문제는 기술적으로 해결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실전 교전 데이터였어요. 지난 공격에서 패트리어트가 적어도 드론 대응에 비효율적이었던 건 준장님도 아십니다. 발당 55억 원짜리 요격탄으로 4천만 원짜리 드론을 잡는 건 지속 가능한 방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란은 지금 다음 공격을 준비하고 있어요. 드론 수량을 2배로 늘릴 거라는 정보 당국 추정도 보고서에 포함했습니다. 타리크 준장이 파일을 집어들었어요. 첫 장을 넘겼습니다. 2번째 장, 3번째 장. 읽는 속도가 빠르지 않았어요. 꼼꼼하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말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자료가 말하게 뒀죠. 한참이 지나고 준장이 파일을 덮었습니다. 안경을 다시 쓰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칼리드, 차관보실을 설득하는 건 내가 할 수 있어. 그런데 미국 측 반발은 외교 문제야. 그건 국방부 장관급에서 다뤄야 하는 거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장님께 파일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올라갈 수 있는 선까지는 올렸습니다. 나머지는 준장님과 그 위에서 판단하실 문제예요. 준장이 잠시 파일을 바라봤어요.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미국이 납기를 12개월 늦출 때도 가만히 있지 않아야 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준장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에어컨 소리만 낮게 흘렀습니다. 타리크 준장이 파일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서 페르시아만 방향을 바라봤어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일주일조. 내가 위로 올려볼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감사할 일이 아직 일어난 게 아니었거든요.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장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가방을 고쳐맸습니다. 파일은 준장 손에 넘어갔어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림이 시작되기도 전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흘 뒤 오전이었어요. 유세프가 태블릿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뛰는 유세프는 처음 봤어요. 그만큼 급했던 거겠죠. 대령님,
이거 보셨습니까? 화면에는 국제방산 전문 매체 기사가 떠 있었어요. 제목을 읽는 순간 저는 멈췄습니다. 이란, 사흘 전부터 샤헤드 드론 발사 재개.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 및 쿠웨이트 방향 타격 시도 확인. 이라크와 쿠웨이트였습니다. UAE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방향이 의미하는 건 명확했습니다. 이란이 다시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방향을 바꿔가며 범위를 넓히고 있었죠. 유세프가 말했습니다. 드론 수량이 이번엔 이라크 쪽에만 200기 이상이라고 합니다. 200기. 이라크 한 방향에만 200기였습니다. UAE 전방위로 왔을 때 600기였으니까 이번엔 다음 공격이 얼마나 클지 가늠이 됐어요. 태블릿을 유세프에게 돌려줬습니다. 사무실로 들어와서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전화기를 집었습니다. 타리크 준장이었습니다. 준장님, 이라크 소식 들으셨습니까? 전화 너머로 준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봤어. 칼리드, 오늘 오후 차관보실 면담이 잡혔어. 자네 파일 들고 올라간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일주일이라고 했는데 사흘 만이었어요. 이란이 앞당긴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늦게 타리크 준장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칼리드, 차관보실에서 검토 재개 승인했다. 조건이 있어. 미국 체계 대체가 아닌 보완제 구도로 명확히 하고 미국 측과 사전 기술 협의를 병행하는 조건이야. 내일 아침 나한테 와. 저는 문자를 3번 읽었습니다. 검토 재개, 보완제 구도, 미국 측 사전 기술 협의 병행. 조건이 있었지만 문이 열렸어요. 닫혀있던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이준혁 수석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오전 공식 협의 재개 가능합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답장이 빠르게 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답게 짧고 담담했죠.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부다비의 밤하늘이었습니다. 며칠 전 그 하늘에서 드론 600기가 왔고 이란은 지금 이라크 방향에서 200기를 더 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방공망 적어도 구간의 공백은 아직 그대로였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작은 됐습니다. 공식 협의 재개 첫날 아침이었습니다. 회의실 3호. 저는 평소보다 10분 일찍 들어갔어요. 자리에 앉아서 탁자 위에 파일들을 펼쳐놓고 창밖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아부다비의 아침 하늘이 맑았어요. 어젯밤 이라크 쪽 드론 공격 소식이 들어왔는데도 이 하늘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늘 그렇죠. 사람만 알고 있어요. 저 아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준혁 수석이 정각에 들어왔어요. 김재원 본부장도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 다 표정이 차분했어요. 협의가 재개됐다는 소식에 들뜬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했어요. 중요한 순간일수록 조용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으면서 이준혁 수석이 말했어요. 대령님, 고생하셨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고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시작이에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둘 다 알고 있었거든요. 협의 재개는 문이 열린 거지 계약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 측과의 기술 협의도 남아 있었고 차관보실 최종 승인도 남아 있었어요. 갈 길이 멀었습니다. 그런데 그 멀다는 게 더 이상 막막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협의는 4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납기 구조, 현지 운용 지원 체계, 미국 방공망과의 기술 연동 방안, 단계적 도입 로드맵, 숫자들이 쌓여갔어요. 메모지를 3장 넘겼습니다. 유세프는 옆에서 받아 적느라 손이 바빴죠. 가장 오래 논의한 건 연동 문제였어요. 미국 측 사전 기술 협의를 병행하는 조건이 붙어 있었으니까요. 이준혁 수석이 나토 호환성 검증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루마니아에서 검증된 데이터를 UAE 환경에 적용하는 방안을 설명했어요. 김재원 본부장이 기술 세부 사항을 이어받아서 설명했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메모를 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질문을 던졌습니다. 날카로운 질문들이었어요. 허점이 있으면 찾아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허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비가 돼 있었어요. 깊게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4시간이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 이준혁 수석이 가방을 챙기면서 말했어요. 대령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됩니까? 그러시죠. 처음 브리핑 날, 저희 자료를 보시면서 마음이 움직인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설득이 안 됐다가 다른 이유로 결심하신 겁니까?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솔직한 질문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해야 했죠. 움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국산화 확인서 날짜를 봤을 때예요. 2014년. 10년을 들여서 부품 하나를 직접 만든 나라. 그 숫자가 슬라이드 어떤 것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이준혁 수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10년이 없었으면 오늘이 없었을 겁니다. 그 말이 회의실 안에 잠시 머물렀어요. 협의를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부다비의 오후 햇살이 강했어요. 눈이 잠깐 부셨습니다. 이준혁 수석, 김재원 본부장과 악수를 나눴어요. 이준혁 수석의 손이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손이었어요. 실험실과 현장을 오간 사람의 손. 그들이 차에 타는 걸 바라보다가 저는 유세프에게 말했습니다. 유세프, 잠깐 걷자. 유세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기지 외곽 쪽으로 걸었습니다. 해안 방향이었어요. 페르시아만이 보이는 쪽으로. 걸으면서 유세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대령님, 잘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잠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모르지. 미국 측 기술협의가 어떻게 됐냐가 관건이야. 차관보실도 최종 승인이 남아있고 쉽지 않아. 그런데 대령님은 표정이 다르시네요. 유세프가 말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다른데? 전에는 뭔가를 막으려는 표정이셨는데 지금은 뭔가를 향해 가시는 표정입니다. 저는 유세프를 봤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이었어요. 우리는 해안가 난간 앞에 멈춰섰습니다. 페르시아만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오후의 햇살이 수면 위에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낮게 밀려왔다 빠져나갔어요. 반복적이고 조용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는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바다 건너편에 이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방공망 저고도 구간에는 아직 공백이 있었습니다. 협의가 재개됐지만 계약은 아직 멀었어요. 미국과의 기술 협의도 남았고 차관보실 최종 결정도 남았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이 순간 제가 느끼는 건 불안이 아니었습니다. 15년 전 이 자리에 처음 앉았을 때 저는 방패는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고 믿었어요. 틀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틀리지 않아요. 다만 한 가지가 달라졌죠. 증명은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시작된다는 것. 신궁이 루마니아에 납품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나토 시장에서 신궁을 증명된 체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천궁2가 이번 공격에서 96%를 기록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실전, 검증된 한국 체계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누군가 먼저 쓰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증명이 가능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UAE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먼저 손을 내미는 자리. 유세프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대령님, 신궁이라는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유세프가 태블릿을 꺼내서 찾아보더니 말했습니다. 새로운 활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새신, 활궁. 새로운 활. 저는 그 이름을 머릿속에서 굴렸습니다. 활은 멀리 보내는 물건이에요. 쏘는 사람이 있어야 날아가는 물건이기도 하죠. 아무리 좋은 활이라도 쏘지 않으면 그냥 나무와 줄이에요. 저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신궁이 새로운 활이라면 우리가 그 활을 당기는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처음으로 유세프, 내일 미국 측 기술협의 일정 잡아. 브래들리 대령한테 먼저 연락해. 유세프가 메모를 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협의하실 겁니까? 저는 바다에서 시선을 거두고 유세프를 바라봤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라고 전해. 우리는 미국 체계를 빼는 게 아니야. 빈 곳을 채우는 거라고. 유세프가 고개를 끄덕이고 태블릿에 받아 적었어요. 저는 다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갔어요. 변함없이 반복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복 속에서 조금씩 모래가 쌓이는 거였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해안선은 매일 조금씩 달라지죠. 방패도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의 결정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쌓이는 거죠. 믿음이 증거가 되고, 증거가 계약이 되고, 계약이 배치가 되고, 배치가 실전이 되고, 실전이 다음 세대의 설계가 되는 거였습니다. 신궁이 그렇게 왔어요. 처음엔 부품이 막혔고, 10년을 돌아서 왔고, 루마니아를 거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부다비의 하늘 아래 서려 하고 있었어요. 저는 난간에서 손을 댔습니다. 돌아서서 기지 방향으로 걸었어요. 유세프가 나란히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 생각을 했어요. 15년 전 이 자리에 처음 앉았을 때 저는 우리 하늘을 지킬 방패를 고르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정의했습니다. 그 정의는 지금도 맞아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해졌습니다. 방패를 고르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 기지 건물 입구가 보였어요. 경비원이 경례를 했습니다. 저는 답례를 하면서 안으로 들어섰어요. 복도가 익숙했습니다. 15년을 걸어온 복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같은 복도가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요.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미국 측 기술협의 준비 자료, 차관보실 최종 보고서 초안, 비호복합 단계적 도입 로드맵.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유세프가 미리 챙겨놓은 거였죠. 창밖으로 페르시아만이 보였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수면 위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저 바다 너머 어딘가에서 이란이 다음을 준비하고 있겠죠. 그리고 우리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전에는 방패를 사는 거였습니다. 이번엔 방패를 세우는 거예요. 직접 저는 서류를 집어들고 타자를 치기 시작했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하늘은 오늘도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아래에서 새로운 활이 시위를 당기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쓰면서 계속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왜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을까? 신궁 이야기를 조사하다가 멈춘 순간이 있었어요. 러시아가 부품 공급을 막았을 때, 인도 수출이 무산됐을 때, 한국이 선택한 건 다른 나라 부품을 찾는 게 아니었습니다. 직접 만들기로 했어요. 450억 원을 투자해서 10년 가까이 걸려서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국산화했습니다. 저는 그 결정이 무기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의존하지 않겠다는 결심, 막혔을 때 돌아가지 않고 뚫겠다는 의지, 그게 신궁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비호복합도 마찬가지였어요. 대공포와 미사일을 하나로 합친다는 발상 자체가 단순해 보이지만 그 두 가지가 하나의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작동하게 만드는데 2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사람이 빠르게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 하나를 위해서요. 저는 그게 한국 방산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려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쓰는 사람 편에서 만드는 것. 오늘 이야기 속 칼리드라는 인물은 가상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가 겪은 고민은 가상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딘가에서 방패를 골라야 하는 사람들이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방패는 어디서 오는가? 공급이 막히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하늘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가? 그 질문에 한국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천궁2가 실전에서 96%를 기록했습니다. 신궁이 나토 시장에 처음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비호복합이 이란 드론 앞에서 가장 현실적인 해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수십 년의 실패와 수정과 다시 시작의 결과예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한 가지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만드는 것들에는 숫자 뒤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거리 몇 킬로미터, 요격률 몇 %, 그 숫자들 뒤에 막혔을 때 돌아서지 않은 사람들의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오늘의 무기를 만들었고 그 무기가 지금 세계의 하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새로운 활, 신궁. 활은 쏘아야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활을 당기려는 나라들이 줄을 서고 있어요. 대한민국, 아직 시작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외 감동 대한민국이었습니다.